자,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관료제에 대한 얘기를 비롯해서 조직론의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론 첫 시간인데요. 예전에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봤던 것처럼 이 행정학의 시작은 조직론으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그죠? 조직론으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자, 이게 맨 처음에 우리 행정학의 시작을 어떻게 봤냐면, 행정학의 시작은 우드로 윌슨이었고, 윌슨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했었냐면 행정애의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1887년도에 이것을 발표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관료제 도입이었어요. 이 관료제를 도입하고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일컬어 우리가 윌슨 베버주의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윌슨 베버주의 이랬다고요. 윌슨과 베버가 이제 관료제 이론을 이제 정립한 독일의 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윌슨이 베버를 이제 차용했다 해가지고 윌슨 베버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관료제가 이제 뭐였다는 거예요? 행정학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시작과 관련된 게 이제 관료제고, 그래갖고 맨 처음에 이제 윌슨에 이어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가다듬었던 초기 행정학자들이 뭐였냐면 행정관리론이었죠. 행정관리론으로서 여기 이제 기술적 행정학이었어요. 왜 기술적 행정학이냐 할 것 같으면은 관리기술, 관료제 관리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공행정이나 사행정이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사행정 이론론이 됐던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 조직론이 행정학의 시초였고, 그 다음에 이 행정학이 말입니다. 행정학이 관료제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료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또 해보면, 관료제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관료제는 말이에요, 뭘 관료제라고 하느냐,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있잖아요, 결정한 내용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상명하복하는 겁니다. 상명하복하는 거고요. 그 주요 특징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관료제는 직권성이 높다 그래요. 직권성이 높다. 권한이 한 군데에 몰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조직 자체가 되게 공식적이에요. 공식성이 높고, 그 다음에 복잡하다. 복잡성도 높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잡성도 높다. 근데 이제 이 상명하복할 때 이때 또 중요한 게 명령이 한 군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명령 통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명령 통일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원리. 우리 앞에서 왜 행정 원리주의라고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여기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상명하복 명령 통일의 원리가 있고,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부성화의 원리라 그래갖고, 이 안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하위 조직들이 만들어져요. 하위 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걸 또 뭐라 그러냐면 부성화라 그래요. 부성화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 한 사람이 몇 명을 통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따져보는데, 이거는 또 통솔 범위의 원리라 그래요. 통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자라고 하는 통솔 범위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게 이렇게 위아래로 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조직이 위아래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 아까 복잡성이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쭉 다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계층제의 원리라 그래요.
계층제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는 옆으로는 다 모든 게 분업이 되어 있어요. 분업화의 원리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전문화되어 있다. 분업화, 전문화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이런 게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관료제다 그랬을 때에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체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잡하다라 그랬잖아요. 상명하복을 명령통일이 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다. 계층으로도 나눠져 있고 분업으로도 이렇게 쫙 나눠져 있는 형태가 바로 관료제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관료제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여기는 되게 이제 좀 약간 권위적인데 일사불란한 효율성이 있어요. 특징들을 좀 보자면 효율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높은 측면도 있고 낮은 측면도 있어요.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는 위에서 지시한 것을 일사불란하게 집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사불란이죠. 일사불란하게 집행을 해버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효율적이에요. 하지만은 뭐는 좀 문제냐면은 이 과정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느끼는 바 있잖아요. 아래에서 느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이 좀 늦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신속해야 될 때 그 신속성이 좀 떨어지죠. 요건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사불란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라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서 중심이에요. 문서 중심. 사람보다도 문서 중심입니다. 문서 중심. 그렇기 때문에 투명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다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회의 균등 보장 같은 것들도 이것도 이 관료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됩니다.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는 거. 그래갖고 여기 뭐 혈연, 지연, 학연 같은 이런 군더더기가 싹 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되게 비인간적이에요. 비인간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문서로 하니까, 객관화시키니까, 다 평가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인간화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존재하냐면은 비인간화, impersonality라고 해가지고 비정의성이라고 그래요. 같은 의미로 봐두시면 돼요. 비정의성이 있다. 비정의성이다 그러면은 정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기는 정의롭다 이런 정의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비정의성이라고 해가지고, 비정의성은 이게 뭐라고요?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정의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되게 권위적이죠. 권위주의적이에요. 권위주의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기도 하지만은 이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창의성 같은 것들이 좀 떨어져요. 창의성 저하 같은 거, 이런 문제가 또 있죠. 그리고 내부 규율 같은 것들을 매우 중시해요. 내부 규율 같은 것들을 중시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엄격한 내부 규율 때문에 목적 전치 현상 같은 게 벌어져요. 요게 이제 목적 전치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목표의 전환의 원인이 되죠. 이런 걸 유발합니다. 목표의 전환이라는 것을 유발을 해요. 내부 규율을 중시하고 목적 전치 현상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경직돼 있는 거죠, 조직이. 경직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책임 소재도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가 뚜렷합니다. 경계가 바깥하고도 뚜렷한데 안에서도 아까 계층하고 분업화가 되어 있었잖아요. 경계가 이제 뚜렷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경계가 뚜렷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무관심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매뉴얼대로 내가 할 일만 따박따박 해내면 되거든요.
그 조직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사안일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무사안일. 다른 말로는 복지부동. 들어보셨죠? 이런 말들? 복지부동. 이런 게 막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지부동은 이건 이런 거예요. 의무행위는 하고, 이게 있잖아요. 의무로 주어진 행위는 해요. 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의무행위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뭘 안 하냐면 재량에 따라서 해야 될 행위 있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제 결정해서 책임져야 될 행위, 이런 것들은 잘하지 않는 이 복지부동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주의 같은 것도 있습니다. 형식주의 같은 데 빠져가지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요, 뭐, 우선 형식주의 같은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법문용례라 그래요. 법문용례 내지는 레드 테이프 현상이다. 레드 테이프. 서구에서는요, 이게 이렇대요. 서구에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빨간색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서 보관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쭉 오래 지나다 보니까 왜 빨간색 테이프지? 하필 왜 빨간색이야? 이유가 있나? 그랬을 때 아무도 몰라, 이제. 왜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관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이제 형식주의에 빠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자면요, 무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무능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피터의 원리 같은 게 작동할 수 있죠. 무능력자가 승진하는 현상입니다. 피터의 원리. 이 조직의 상층부의 상당수는 무능력자예요. 근데 어떻게 올랐냐? 그 전에는 유능력이었지. 능력을 입증해서 높게 올라간 거예요. 유능함을 입증해서 올라갔는데 과거 잘했던 거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더 승진했을 때 그 승진한 자리에서의 능력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승진하고 나면 좀 다른 어떤 행위들이 요구되는데, 다른 어떤 행동들이나 능력이 요구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승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이제 간부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 무능력자의 승진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를테면 내부성에 빠지는 거죠. 자기 자신 혹은 자기 하위 조직, 자신이 속한 하위 조직 같은데 이해관계에 얽매이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자기들의 이해관계만 신경 쓰는 내부성 같은 거에 빠지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다 쓴 거 중에 모르는 거 있어요? 제가 물론 뭐 장점, 단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제 쭉 썼어요. 그죠? 장점을 너무 많이 안 쓴 것 같아. 장점은 안정성이에요. 무엇보다도. 안정성, 지속성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걸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것은 되게 안정적인 환경, 원래가 환경적으로 변화될 게 별로 없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도 괜찮은 제도가 없는 거죠. 이보다도 괜찮은 제도가 없어. 안정성이나 지속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고 꾸준히 이걸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은 굉장한 장점이에요. 아무튼 여기 장점과 단점을 막 뒤섞어 썼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모르는 거 있겠어요? 없죠. 많이 익숙한 내용을 볼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조직론으로 오게 되면 그래도 어디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그 풍어를 좀 이렇게 들었던 풍어들이 나와,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뭐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료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우리가 체계화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제 사회 관련 분야예요. 여러분, 사회다 그랬을 때는, 사회는 뭘 사회라고 하냐면 복수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으면 이것을 사회라고 해요. 이걸 사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사회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회 집단이란 개념인데, 이거는 복수의 구성원이 소속감도 갖는 거예요. 소속감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래요.
여기까지 하면 사회 집단이라고 불러요. 이건 사회학적인 접근인데요. 사회 집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회 조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회 조직은 그러면서도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뚜렷한 경계가 있어야 된대요. 장애들 조직만의 뚜렷한 목표와 경계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된대. 이 안에서 지위와 역할에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구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엄격한 내부 규율이에요. 이게 원래 조건이에요. 엄격한 내부 규율까지 가지고 있어야 이것을 일컬어 이제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묶어버리면 거꾸로 묶었네 내가. 왜 이랬을까?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요, 사회 안에 사회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조직이 있어요. 순차적으로 하다가 내가 막 묶었네. 막 묶고 싸우고 알겠죠? 이런 거고 지워버릴게요. 동글동글을 잘못 그렸어. 이렇게 똑같이 그렸습니까? 미안하고요.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사회 안에 복수의 구성원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 사회 집단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까 요건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사회 조직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개념인 것이고, 이 안에 이제 사회 집단이 있고 이 안에 또 이렇게 사회 조직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사회 조직이 있는데 이게 맞잖아, 이게 그림이. 아까 설명에 의하면 여긴 조건이 많이 붙잖아요, 사회 조직이 되려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네, 화이트 많이 쓰시네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미안하고요, 사회 조직이다 그랬을 때 이것이요, 공식 조직 있죠. 공식적인 조직. 이 공식 조직이 관료제예요. 공식 조직이 관료제인데, 오늘날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넘어왔냐면 탈관료제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탈관료제는 어떻게 구분해내냐면, 관료제가 아닌 다른 조직의 명칭은 다 탈관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료제가 워낙 뚜렷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에서 좀 벗어난 애들 있잖아요, 변형이 일어난 애들, 이런 애들은 다 탈관료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 탈관료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 조직.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보시고 관료제랑 탈관료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데, 아까 이제 여기다 쭉 써드렸던 그 특징 있잖아요. 그건 관료제의 특징이에요. 요 안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아까 쓸 때 요 안에도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관료제 안에서요, 관료제가 참, 그리고 언제 이게 자리 잡은 거냐면 산업사회랑 관련이 있어요. 산업사회에는 관료제 조직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베버를 얘기했었는데, 베버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 베버는 말이에요, 관료제를 얘기하면서 관료제를 이제 관료제를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이거부터 합시다. 관료제를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봤어요. 전통적인 관료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관료제. 그래서 그 관료제는 뭐라 그랬었냐면, 옛날부터 있었던 관료제를 가산관료제라고 그래요. 가산관료제. 이거는 누가 정점에 서는 거냐? 여기 위에 우두머리를 왕, 그런 애들이 하는 거지. 조선시대의 영조를 보면 좀 불쌍한 마음이 안 듭니까? 약간 불쌍한 마음이 들어. 영조가 자기 아들을 죽게 했잖아요. 아들이 못마땅할 수는 있지. 그리고 이게 얘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좀 못 따라오는구나. 이래가지고 좀 더 엄하게 이렇게 또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들을 죽게 하는 것은 자기한테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죽는 사람이야 그 순간만 고통이지. 그거를 자식을 그렇게 죽게 하고서 평생 동안 온전하게 이게, 그죠? 삶이 영위가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여져요? 자신이 말이에요, 이 정통성이 없는 거야. 그때 정통성, 정당성은
이시혈통이어야 된다고요. 이시혈통, 저같이.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그 이시혈통으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시는 이시인데 엄마가 말이죠, 무술이잖아요. 엄마가 무술인데 심지어 애가 이렇게 커가면서 보니까 아빠를 많이 안 닮았어. 그래, 그렇다고 엄마를 닮은 것도 아니고, 그럼 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주변에서 막 그렇게 의심도 하고, 이런데 마침 또 자기가 준 음식을 먹고 그 왕을 하던 형도 죽고, 배달한 형도 죽고, 이러니까 그러고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주변에서 흔들었겠냐고. 이 사람은요, 주변에서 봤을 때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통치자가 될 정당성이 없어. 왜? 그때 정당성은 뭐로부터 와요? 핏줄로부터 오거든. 그냥 너 순수혈통 맞냐? 이걸로 오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흔들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들게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자식 새끼가 나중에 내가 죽으면 왕이 돼야 되는데, 저 새끼 저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나라도 작살나고 제 개인도 이제 운명이 처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아주 큰 어떤 목표치 설정하고 이걸 따라오게 하는데, 자식이 거기에 부응을 잘 못하니 본인도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다가 나중에는 열등감, 반항심 막, 그죠? 자포자기 이런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봐보세요. 옛날의 관료제는, 이런 가상 관료제는 결국에는 그 관료제의 권위가 어디서 오냐면 그런 핏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가산이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가산이란 말이. 그런 관료제였다. 조선시대도 그런 관료제. 제대로 된 관료제는 아니죠, 아직은. 그런데 그나마 조선시대쯤 되니까 관료제 틀이 좀 많이 갖춰졌다. 갖춰졌지만은 가상 관료제에 입각하고 있었고, 관료제 조직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서구 사회에서 왕권을 강화할 때 그 관료제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가장 왕권이 셌을 때라고 하지만, 그 얘기가 다 통하네. 영조도 붕당 정치를 막으려고 있잖아요. 그 완논탕평 이런 걸 한 거죠. 그 탕평을 막 이렇게 쓰고 그래갖고, 야, 니네 3명 왔으면 니네도 3명 와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억지로 맞추고, 이렇게 하는 탕평을 겨우겨우 써가지고 유지하고, 그 속에서 아들내미가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이 새끼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를 망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잖아요. 신하들이 가만히 안 둘 거거든. 분명히 정치 권력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거기 진짜 코베가는 세상인데 그런 동네에서 얘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다. 그런 정도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때 보면 그게 이제 가상관료제적 어떤 이 힘이 좀 약했다, 영조가. 그래서 개인기로 밀고 나가는, 개인기로 밀고 나갔다. 거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사례를,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들어봤고, 가상관료제. 그러다가 카리스마적 관료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카리스마적 관료제다 그랬을 때는, 카리스마적 관료제는 저거는 말입니다. 저거는 독일에 가보면 비스마르크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스마르크. 독일이 여러 개 나라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그걸 하나로 통일한 독일의 재상이에요. 이 사람이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 철혈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철, 무기, 혈, 피 까불면 다 죽어 이러면서 다 통합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끌었던 관료제, 이게 바로 카리스마적 관료제인데, 근대 관료제를 제시해요. 근대는 어떤 관료제냐? 여기는 법에 기반한 합법적 관료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베버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런 카리스마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저런 비스마르크 정도가 있을 때야, 그때야 결국 관료제라는 게 제대로 유지가 되지.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우두머리가 없을 때는, 지도자가 없을 때는 관료제가 제대로 운영되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죽어서 없어지거나 뭐 은퇴를 해서 나가도 이 관료 조직이 그대로 유지가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텐데, 여러분들의 수장이 자꾸 바뀌어도 여러분들은 바뀐 수장에 잘 충성을 해. 그럴 자신과 용기와 그래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죠? 여러분들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뀐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하늘 아래 2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새롭게 바뀐 대통령한테 개길 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관료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맞추고 저기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베버가, 이야 이거 대박인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야 이거 대단한데, 어떤 특정 인물의 카리스마에 기대지 않는 관료 조직이라, 야 이거 관심 있다 그래갖고 막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출한 게, 근대사회는 합법적 관료제, 법에 기반하여 법에 부합하는 형태로 관료제를 끌고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합법적 관료제 형태를 제시했던 겁니다. 합법적 관료제. 됐죠? 합법적 관료제. 그래서 이 합법적 관료제의 특징으로 베버가 제시한 것은 이념형이에요. 야, 이게 가장 이게 완성도 높은 관료제라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라고 해가지고 이념형 관료제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념형 관료제였고, 그리고 이게 말이에요, 보편성이 있다 그랬어요. 보편성과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부합하는 조직이 관료제다. 합리성은 그런 거였죠? 수단의 적합성? 그래서 관료제가 좋은 도구다. 현실의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다. 그리고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거예요. 여기 공사행정 이론론 있잖아요. 공행정이든 사행정이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 다 이게 통용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시한 게 바로 공사행정 이론론, 이게 보편성입니다. 관료제의 특징을 보편성으로 이제 규정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산업사회, 당시에 산업사회, 산업화가 되던 사회에서는 관료제가 짱입니다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정보사회로 갔다 이렇게 되니까 이 기존의 관료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죠? 거대 조직을 운영하는 형태로 가지고서는 대응할 수 없는 환경적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탈관료제적 경향이 이렇게 생긴 것이다 라고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산업사회 관료제. 여기 관료제나 탈관료제가 공식 조직이라면 공식 조직 밑에서요 비공식 조직도 만들어져요. 비공식 조직은, 자, 전제 조건은 공식 조직을, 요거를 이제 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식 조직 내에서, 공식 조직 안에서 자기들끼리만의 관심과 취미, 관심과 취미에 따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따라 형성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결사한다. 자발적으로 결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스스로 모였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스스로 모였다, 스스로 모였다. 그렇게 되는 게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비공식스러운 거는 그냥 이렇게 친한 사이가 생기잖아요, 조직 내에서. 그게 일종의 비공식 조직이에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게 비공식 조직이 되고, 또 비공식 조직이다 그랬을 때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것도 몰려다니는 거고, 아니면 뭐 그 안에서도 나름 그래도 형식과 틀을 갖춰서 동아리 같은 거, 동호회 같은 거 만드는 거죠. 그러고 활동하는 거, 이런 것도 비공식 조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알았어. 그러고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그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있었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 행정관리론이 있었는데 요 밑에서 보면 과학적 관리론이 채택이 됐었다가 여기에 채택이 됐었다가 이후에 뭐로 넘어가요? 인간관계론으로 넘어갔었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봐봐요. 저게 다 지금 조직론의 초창기 모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과학적 관리론은요. 알고 봤더니 이걸 강조했어. 관료제.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과학적 관리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서 보면 어때요? 이게 이제 관료제와 관련해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가 이 관료제의 여기 기본 원리들이에요. 관료제의 원리들. 이 과학적 관리론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이제 뭐가 나온 거냐면 지금 보면 이게 행정원리주의거든요. 기억나세요? 행정원리주의가 있었잖아요. 행정원리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관료제의 원리예요. 관료제의 원리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봤단 말이에요. 관료제의 원리. 이거는 물론 나중에 행정행태론을 주창했던 사이먼에 의해서 야, 입증된 거 맞냐? 입증 안 된 건 말을 하지 마. 이러고서 그죠? 입증되지 않은 건 말을 하지 마. 이래가지고서 좀 까이긴 했지만 이런 원리들이 막 이제 찾아진 거예요. 막 찾아졌고 행정원리주의.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은 이런 관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적 능률성. 여기 다 봐봐요. 계층제로 나눠져, 분업화로 나눠져, 착착착착착 이 복잡하게 다 쪼개져 있고 각자에게는 각자의 매뉴얼이 있어. 그 매뉴얼대로만 다 기계 부품처럼 일해주면 돼. 그러면 기계적 능률성이 와. 그런데 인간들도 어떤 인간들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경제적 보상만 해주면 그거에 부합하게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전제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결국에는 그냥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경제적 보상만 받고도 그러고도 이 안에서 시키는 일을 똑바로 해내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서 이제 돌아볼게요. 여기 이제 관료제를 강조했던 게 이게 고전적 조직 이론인데 이 고전적 조직 이론이 내세웠던 게 이 관료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고전적 조직 이론은 과학적 관리론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보면은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조직 이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과학적 관리를 한다고 할 때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관으로 봐요. 이렇게 봐서 경제적 보상 같은 거 해주면서 뭐를 달성하려고 했다? 요 시기에 보면은 이 과학적 관리론이 내세웠던 게 무슨 효율성이에요? 이때가 기계적 능률성이라고 했었죠. 기계적 능률성이에요.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다가 비공식 조직 쪽으로 넘어가요. 비공식 조직은 이제 인간관계론이에요. 호선 실험 있었죠. 메이어의 호선 실험. 그래갖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고전적 조직 이론은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여기를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데 신고전적 조직 이론에 바탕을 두고 보게 되면 비공식 조직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신고전적 조직 이론 시대는 인간관계론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돼요. 인간관계론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사회인관이에요. 사회인관. 사람을 옆 사람하고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존재. 사회인이라고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사회인들하고 사이에서는 사회적 능률성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던 게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탈관료제 이론까지 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대적 조직 이론이에요. 이렇게 가고 이때는요 과학적 관리론 같은 거 말고요 인간관계론도 아니고요 체제 이론 같은 거 있죠. 체제 이론 등등 이렇게 봐야 되고 요때 인간과는요 이제 합리적 경제인이나 사회인이 아니고 요때는 복잡인 혹은 자아실현인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아실현인 또는 복잡인 이런 게 됩니다. 복잡인관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론을 전개를 했다.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조직론은 저 관료제라고 하는 것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조직의 기초이론 나와 있는데 그 204페이지에 사회조직의 성립 요건이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특징 같은 게 조금 나와 있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공식 조직. 공식 조직으로서의 관료제가 나와 있는데요. 관료제, 뷰로크라시, 관료제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베버가 제시했던 게 이념형 관료제, 보편성을 가진 관료제, 합리성을 가진 관료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업무가 분화, 전문화되어 있어요. 문서로 된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하고 책임과 권한에 따라서 위계서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여 같은 거 줄 때도 연공급, 연공급, 오래된 사람한테 더 많은 호봉제 같은 거 이런 거 인정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자, 위계서열이 돼 있고 규칙과 절차를 매우 중시하고요. 경력에 따라서 보상해주고 신분 보장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위 획득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 관료제의 특징으로 나와 있는 게 계층제, 분업의 원리, 전문 자격, 법규의 지배, 문서주의, 공사의 분리와 비정의성. 여기서 말하는 공사 분리는 공행정과 사행정의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공사 분리는 야, 너 개인적인 사정은 개인적 사정이고 말이야. 일하는 건 일하는 것이 할 때 그때 이제 공사 분리예요. 그때 공사 분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절대 공행정과 사행정의 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정의성이에요. 임퍼스널리티. 그 다음에 능률성 이런 걸 강조했고 전임직. 여기서 하루 종일 이제 파트타이머가 아니라 임시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일하는 거고 자유계약에 따른 고용관계, 계속성과 예측 가능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집단의 과업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조직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관료제의 단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관료제 이제 역기능이다 그랬을 때 이 관료제 역기능 새로운 제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비능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능률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이제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움직이게 할 때에는 장점이 있는데 거기서는 능률성이 있는데 근데 거꾸로 이제 이것이 밑에서부터 하의 상달돼서 올라오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막 이제 누르는 힘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새로운 제안에 대한 의사결정상에 비능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새로운 의견들을 자꾸 찍어 누르기 때문에 보수주의적 성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아이씨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 주저앉아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무사안일주의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료제에서는 나한테 주어진 역할만 충실히 이행하면은 의무적인 것만 다 하면은 뭐 책임이 돌아올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행위 같은 것들을 일부러 찾아서 하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내 탓이 아니라 내가 그때 물어보고 허락받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료제가 비밀주의, 파벌주의 권위주의 이런 거에 이제 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비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전체의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상층부만 그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파벌 같은 거는 원래 관료제에선 생기면 안 되는 것인데 하다 보면 또 여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친소관계로 또 모여지게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이 파벌주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또 파벌들끼리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연줄 같은 거 만들고 이런 이제 병폐들이 나타날 수도 있더라 관료제가. 근데 그런 거가 나타날 때 요게 또 이제
윗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걸 끌고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조직에서 이 병폐들을 바로잡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실 때 원래 관료제가 이론대로만 잘 돌아가면 원래 이런 이제 파벌이 만들어지거나 비밀주의가 생기거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현실 속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위주의는 관료제라는 게 피라미드의 정점을 중심으로 이 조직이 이끌어져 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권위주의 같은 것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대체로 권위주의의 특성은 이 관료제 아주 보편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능력과 관련한 이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터의 원리 같은 것도 앞에서 좀 이제 봤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파킨슨 법칙 같은 거 봤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파킨슨 법칙처럼 부하도 이제 배증하고 업무도 배증하고 이렇게 돼서 상승하는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정부 실패 얘기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그 얘기가 다시 반복되어 있습니다.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병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의 전환, 동조과잉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부 규율이 너무 엄격하고 그 내부 규율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래 우리 조직이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비전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까먹게 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의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사람이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조직은 하나의 기계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사람들은 하나의 부품처럼 다뤄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간 소외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또 개인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무관심, 그다음에 무사안일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복지부동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책임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자꾸 딴 쪽으로 미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SOP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내부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나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을 많이 취합니다. 이것이 책임의 회피와 분산이다 이렇게 또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분보장 속에서 특권층화 되는 측면도 있고 나의 출세만을 지향하는 이기적인 상황들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관료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성이나 대표성에 제약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이 관료제가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권력 구조의 이원화, 민주성과 이제 대표성의 제약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중 대리가 되는 셈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대표를 선출해서 보내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게 되는 거죠. 대통령과 같은 대표를 선출해서 보내면 대통령은 이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렇게 거대한 이제 이 관료 조직의 우두머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딱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우리의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이 여기가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대통령이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대리인. 그런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것인데 민주주의다 그랬을 때는 간접민주정치다 그랬을 때에도 국민들이 이 대리인에게 직접 이렇게 이제 업무를 맡기고 업무를 진행토록 이제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대리인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요 밑에 있는 관료제들 있잖아요. 관료제의 관료들 있잖아요.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중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리의 대리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대리인의 대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이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주인하고 직접적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하고 직접 관계를 맺는 건 아니어서 그러다 보면 이게 민주주의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직 자체도 권위주의적인 것인데 과연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이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거기 이제 블라우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목표 설정 과정에서는 민주적 절차가 요구되고 목표 달성에는 능률적인 관료제 조직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의사결정할 때 국민들이 또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도 이렇게 따로 뽑긴 하지만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대표를 또 하나를 뭘 뽑아 놓냐면은 요렇게도 뽑고 요렇게도 뽑고로 할까요? 이 대통령도 있지만
이거 좀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대통령을 이렇게 뽑지만 여기 이제 의회 의원들을 뽑아요. 의원들을 뽑고 여기를 이렇게 대립시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중 대리를 합니다. 대표를 이렇게 이중으로 선출을 한다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은 요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집행하는 과정이 요 라인으로 내려오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안에서는 여기를 통해서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블라우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 관료제는 정책을 집행하는 이 단계에 있으므로 여기는 좀 이렇게 일사불란한 조직이 돼 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목표 설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가 요구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향방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민주적 절차가 더 요구된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료제의 공헌이 있다면 이렇게 결정된 걸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의 이 정도 하면은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관료들이요, 좋게 보면은 여기서 결정된 걸 그대로 말을 잘 듣고 정책 집행에 나서겠지만은 때로는 이들이 특권층화돼 가지고 딱 여기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결정된 것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이거를 막 또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내고 개혁 방향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도 그거는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맞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 직접적인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심지어 직업 공무원제 같은 것도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을 때는 더더더나 이 조직이 특권층화 돼 가지고 민주주의를 방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관료제의 역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그런데 관료제도 필요한 것이고 민주적 절차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조화로움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 보완과 탈관료제와 이렇게 됐는데, 탈관료제는 이제 관료제에서 이제 벗어나는 개념들이고, 대표적인 이제 팀 조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팀 조직화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에서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요게 이렇게 탈관료제가 되면 이런 이제 팀제 형태를 기본으로 이제 합니다. 팀제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조직이다 그랬을 때는 뒤에 가서 더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팀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 조직이라 그래가지고 핵심 기능만 딱 가운데다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바깥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제 아웃소싱을 하고, 그러고서 이걸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기능에서는 여기서는 기획만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정하는 역할만 하고요. 네트워크로 이걸 묶어놓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거를 이게 네트워크, 말 그대로 이제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조직이다. 조직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죠. 굉장히 단출해집니다. 단출해지고 가벼워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웃소싱된 조직들이 내 맘 같지 않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내 맘 같지 않고 이게 좀 이제 소속감 같은 것들, 정체성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직적 명령 체계와 팀제와 같은 형태가 결합된 것이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행과 열이 있다, 행열 조직으로 해서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학습 조직이다,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볼 텐데, 학습 조직이다 그랬을 때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문제 중심에 탐색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쏟아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것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점 다음 단계에서는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은 방향, 개선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학습 조직이고,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생계가 학습 조직의 수련 방법을 위해서는 자기 완성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이제 사고의 틀을 갖추고 그 안에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조직 구성원들이 공동의 비전을 갖춰야 되고, 집단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내가 갖게 된 노하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공유하고 상대방이 가진 노하우도 내가 배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인 이런 이제 사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걸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학습 조직 같은 것도 있고요. 심포니 오케스트라형 조직은 이건 조직 구성원들이 전부 다 좀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런 거를 심포니 오케스트라형 조직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탈관료제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고요. 저 앞쪽에 가면 또 하나가 좀 독특한 게 있죠. 린덴에 이음매 없는 조직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지고 규격화되고 잘라지고 하는 것들이 없도록 하는 조직, 다 두루두루 이렇게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조직, 위아래 수직적 관계라든가 아니면 수평적으로도 이렇게 막 분업화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극복하자는 것이 이음매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한번 이제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안에서 또 사람들끼리 관심과 취미에 따라서 모여지고, 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친소 관계 같은 것들이 맺어지고 하면은 그게 이제 비공식 조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식 조직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인간관계 중심성을 가지고 이제 모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공식 조직에서 얻는 상처, 공식 조직에서의 어떤 그 막 이 그 치열함, 이런 것들이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는 치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지할 대상들을 찾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속감이나 정서적 안정감 같은 것들이 크게 온다라고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식 조직에의 만족감과 사기 진작이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 안에서 정보 공유 같은 것도 막 이루어지고, 이게 잘못되면은 막 이제 비밀주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잘 운영된다면 이 안에서 정보들이 다 공유가 되면서 그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공식 조직의 과업 수행의 효율성도 제고가 된다. 또 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도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면 파벌주의화가 되고 정실화가 되고, 그래서 막 연줄 따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관료제 조직이 가져야 될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상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은 같이 한번 또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비공식 조직까지의 특징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조직의 유형부터 여러분들 이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